검은 먹물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험준한 도로 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박도훈 중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최고급 세단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사단 본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승진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언지를 듣고 한껏 고무되어 있었기에 빗길의 위험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앞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발에 힘을 주며 마치 이 도로 전체가 자신의 전용 활주로라도 되는 양 오만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박도훈은 군 내부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로 자신의 능력보다는 처세술과 정치적인 줄타기에 더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흐트러진 군복 넥타이를 힐끗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707연대 내에서 자신을 견제할 만한 인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그는 곧 부임해올 새로운 여단장조차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권력에 대한 탐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전방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의 괴수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조등 불빛 끝자락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시커먼 물체가 도로의 절반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박도훈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타이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미끄러져 나갔다. 차량의 제어력을 잃은 세단은 팽이처럼 돌며 중심을 잃었고 그 짧은 순간 박도훈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의 차는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거대한 물체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엄청난 충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와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이명이 박도훈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고 온몸에 전해지는 통증보다 자신의 애마가 박살났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찌그러진 차문을 발로 거칠게 차서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자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맹렬한 짜증이 솟구쳤다. 그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게 만든 원흉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압도적인 위용의 K 흑표 전차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 흑표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장갑을 두른 채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도로 한쪽을 점거하고 묵묵히 서 있었다. 박도훈의 세단은 전차의 궤도 보호대 부분에 충돌하여 앞 범퍼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지만 정작 전차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해 보였다. 박도훈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고 곧이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전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고 폭우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전차의 궤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작은 체구에 누군가를 발견했다. 전차의 측면 진흙과 기름때가 뒤엉킨 궤도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은 펑퍼짐한 우의를 입고 있어 계급장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 사람은 박도훈이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손에 들린 손전등으로 궤도의 핀과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 박도훈은 그 태연한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성큼성큼 다가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 늦은 밤에 그것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빗길에 전차를 세워둔 멍청한 놈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군법 회부감이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등등한 분노는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박도훈의 거친 고함 소리에 그제야 작업을 멈춘 인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헬멧을 쓰지 않은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었다. 박도훈은 상대가 여자라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으나 곧바로 그녀가 정비병이나 하급 부사관일 것이라고 단정짓고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여자가 감히 전차를 몰고 나왔다는 사실과 자신의 차를 망가뜨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차를 이따위로 세워놔. 내 차 박살 난 거 안 보여. 박도훈은 여자의 코앞까지 다가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자는 박도훈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박도훈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자신의 계급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령 계급장이 박힌 야전 상의를 손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그녀가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여자는 박도훈의 찌그러진 차와 전차의 충돌 부위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및 군용 차량 운행 규정에 따르면 악천후 시 전차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갓길에 정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귀관은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전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박도훈의 귓가에 명료하게 꽂혔고 그 논리 정연한 지적은 박도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감히 일개 정비병 따위가 영관급 장교에게 훈계를 늘어놓다니 그는 이것이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생각했다. 모 기관 지금 나한테 법을 들먹여. 너 소속 어디야? 중대장 이름 대. 당장 영창 보내버릴 테니까. 박도훈은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며 여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자는 날렵한 동작으로 반보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가볍게 피했고 그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하게 변하며 박도훈을 꿰뚫어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상대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박도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술 기운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라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장세연은 눈앞에서 날뛰는 이 남자가 자신의 부임지인 707연대 소속의 중령이라는 사실을 군복에 부착된 부대 마크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 그녀는 오늘 밤 공식적인 부임에 앞서 비밀리에 전차 대대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단독으로 현장 시찰을 나온 길이었다. 빗속에서 기동 훈련을 하던 전차 중 한 대가 궤도 이탈 조짐을 보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과속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박도훈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이 남자가 보여주는 추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박도훈은 단순한 사고 유발자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해치는 척결 대상이었다. 중령님 음주 운전을 하신 겁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장세연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그 질문은 박도훈의 정곡을 찔렀다. 박도훈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러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려 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상관을 모함해.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관등 성명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거칠게 화면을 두드렸다. 장세연은 그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상대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집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전차 뒤편에 멈춰 섰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병과 당직 장교가 허둥지둥 달려왔고 그들은 박도훈을 보고 경례를 붙였으나 전차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장세연은 그들에게 가볍게 손짓하여 침묵을 지시했고 당직 장교는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다. 박도훈은 지원군이 왔다고 착각하고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어이 김대위, 저 여자 당장 헌병대에 넘겨 내 차들이 받고 하극상까지 버렸어. 김대위라고 불린 장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박도훈과 장세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방금 전 사령부로부터 신임 여단장이 비밀리에 시찰을 나왔을 수도 있다는 첩보를 들은 참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차 옆에 서 있는 저 여자의 분위기는 단순히 정비복을 입은 병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박도훈은 김대위의 곤란한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에만 열중했다. 장세연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김대위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사고 처리반 불러서 현장 수습하고 중령님은 관사로 모셔다 드려 내일 아침 보고해. 김대위는 조건 반사적으로 내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차렷 자세를 취했고 그 모습에 박도훈은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다. 일개 하급자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위가 거기에 복종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대위 자네 미쳤어. 누구 명령을 듣는 거야? 박도훈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장세연은 이미 그에게서 관심을 끄고 다시 전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진흙투성이의 장갑에 손을 얹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차병에게 수신호를 보내 엔진 시동을 걸게 했다. K 흑표의 거대한 500마력 디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그 진동이 땅을 울리며 박도훈의 발밑까지 전해졌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빗줄기를 증발시키며 하얀 연기를 만들어냈고 전차는 위협적인 기계음을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세연은 가볍게 차체 위로 뛰어올라 해치 안으로 사라졌고 박도훈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생각을 애써 부정하며 김대위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차의 궤도가 바닥을 긁으며 멀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에게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전차 내부로 들어온 장세연은 젖은 우의를 벗어 한쪽에 던져두고 복잡한 계기판과 모니터들이 발산하는 푸른 빛 속에 앉았다.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전장의 지휘소였다. 그녀는 통신 헤드셋을 착용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조종수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의 소란 따위는 잊은 듯한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3시 방향 험지로 이동. 궤도 장력 다시 체크하고 사격 통제 장치 예열해. 오늘 밤은 길어질 거야.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아침에 있을 박도훈 중령과의 재회가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빗속에 남겨진 박도훈은 김대위가 부른 사고 처리반을 기다리며 분을 사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 견인되어 가는 처참한 꼴을 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건방진 여자를 찾아내 군 생활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면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그 누구라도 매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젖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 애쓰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전차의 잔상을 향해 비릿한 침을 뱉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몰라도 내일이면 내 발밑에서 기게 될 거다. 그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지만
707 연대의 막사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 사이에서 정체불명의 전차가 부대 외곽을 돌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빗속을 뚫고 나타난 귀신 같은 여자 장교에 대한 괴담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예정된 신임 여단장의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도훈만이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올 파멸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세연은 전차장석에 앉아 해치를 열고 들이치는 빗줄기를 맞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정의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지휘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온 칼잡이였다. 박도훈은 그녀가 처음으로 베어낼 썩은 살점일 뿐이었다. 전차는 어둠을 가르며 산길을 힘차게 치고 나갔고 그녀의 눈동자는 새벽을 기다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도훈 중령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부대 인근에 위치한 고급 장교 클럽의 육중한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들어섰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그의 차가운 피부에 닿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와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입구에서 마주친 종업원이 건네는 수건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채 얼굴을 닦으며 젖은 군화를 끌고 예약된 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미 그곳에는 그의 측근들인 소령 몇몇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박도훈의 엉망인 몰골을 보자마자 모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놀란 토끼 눈을 떴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앞에 놓인 양주잔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을 뜨겁게 달구자 그제야 떨리던 손이 진정되며 이성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동석한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자 박도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조금 전 있었던 사고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빗길을 안전하게 주행하던 선량한 피해자였고 상대방은 군법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미친 범죄자로 둔갑해 있었다. 아니, 글쎄 어떤 미친 여자가 이 폭우 속에 전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있었다니까. 비상등도 없이 말이야. 내가 순발력이 좋아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요단강 건널 뻔했어. 박도훈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화자찬하며 주변의 동조를 구했고 아부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는 상대가 정비복을 입은 계급도 알 수 없는 계집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침을 튀겼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루마는 박도훈을 위로하고 정체불명의 여군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박도훈은 분위기에 취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작하여 상대방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전차를 방치했으며 자신이 그것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방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아침 새로운 여단장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그 여자를 군사재판에 넘기고 자신의 차 수리비까지 몽땅 받아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박도훈은 다시 술잔을 채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옆에 앉은 최대령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사령부 인사과에 영향력이 있는 최대령은 박도훈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배경이었기에 이번 일도 조용히 처리해 줄 것이라 믿었다. 최대령은 껄껄 웃으며 박도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새로 오는 여단장은 실전 경험도 없는 여자라며
우리가 알아서 기강을 잡으면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은 707연대가 자신들의 왕국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하며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707연대 위병소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전차 한 대와 검은색 지프차가 조용히 멈춰 섰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위병 조장은 전차의 위압감에 눌려 마른 침을 삼켰고 지프차에서 내리는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갔다. 차문이 열리고 군화발이 진흙 바닥을 디디며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장세연 준장이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빗물에 젖어 은은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달려 있었다. 위병 조장은 너무 놀라 격리의 구호조차 잊을 뻔했지만 장세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조용히 문을 열라고 눈짓했다. 장세연은 부대 전체가 잠든 시각 예고도 없이 관사가 아닌 여단장 집무실로 직행하여 불을 밝혔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무실은 썰렁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다. 그녀를 수행한 전속 부관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장세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어둠을 잠시 응시하다가 냉철한 목소리로 부관에게 인사 기록 카드와 감찰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오늘 밤은 잠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찾아내기 위한 불면의 밤이 될 것이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은 707연대가 그동안 감추어 왔던 치부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장세연은 피로가 몰려오는 눈을 비비며 돋보기를 들이대고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해 나갔다. 특히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문 곳은 박도훈 중령의 인사 기록과 징계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표창과 성과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민원과 사고 은폐의 흔적들이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유류 횡령 의혹 부하 장병에 대한 폭언 및 가혹행위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기록들이었다. 장세연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이 부대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 실감했다. 박도우는 단순한 문제아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호 아래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부대를 사유화해온 악성 종양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늘 밤 빗길에서 마주친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법과 규정 위에 군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줄 세력이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기에 그토록 당당했던 것이다. 장세연은 붉은 펜을 들어 박도훈의 이름 위에 굵은 동그라미를 쳤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당직 사령실에서 작성된 교통사고 및 하극상 보고서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여단장 승인 대기 목록에 올라왔다. 장세연은 모니터 화면에 뜬 보고서를 클릭하여 내용을 읽어 내려갔고 기가 막힌 거짓말들의 향연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도훈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전차 운전자가 난폭하게 전차를 몰아 자신을 위협했으며 자신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전차 운전자의 신원을 신원미상의 여군 부사관 추정이라고 명시해 놓아 그가 아직도 자신이 누구와 마주쳤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장세연은 보고서를 승인하는 대신 보류 버튼을 눌렀고 별도의 메모 파일에 사고의 실제 경위와 목격자 김대위의 진술 확보 계획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박도훈이 스스로 판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내일 취임식에서 그가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 보일 표정을 상상하자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권력의 기반을 무너뜨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지더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연병장의 흙바닥은 질척거렸지만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막사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곧 있을 신임 여단장 취임식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빗속을 뚫고 들어온 전차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귀신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암행어사가 왔다고 속삭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박도훈 중령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느끼며 관사 침대에서 일어났고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교만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오늘 있을 취임식에서 보여줄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점검했다. 어젯밤의 사고는 이미 조작된 보고서로 처리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새 여단장에게 잘 보이고 승진의 기회를 잡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매고 훈장과 약장을 가슴에 부착하며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밖으로 나온 박도훈은 관용차를 기다리던 중 최대령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최대령은 박도훈에게 새로 오는 여단장이 여자라는 점을 들며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 우리가 하던 대로 부대를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도훈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여자는 감성에 약하니 적당히 불쌍한 척하며 사고건을 무마하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여단장 집무실에서 장세현은 밤새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고 깨끗하게 다려진 정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어깨에 달린 별 계급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그 별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상징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올려 묶고 정모를 눌렀으며 자신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응시했다. 이제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 앞에 설 준비를 모두 마쳤다.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주임원사가 들어와 거수경례를 올렸다. 여단장님 취임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휘관님들을 사열대로 모시겠습니다.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장세현은 그에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얀 장갑을 끼고 지휘봉을 챙겨 들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주요 지휘관들이 일렬로 서서 신임 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도훈은 앞줄 중앙에 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젯밤의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힐끗거렸다. 단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김대위는 박도훈의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저 멀리 본청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인형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단상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은 묵직하고 절도 있었으며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도훈은 옆에 서 있는 동료에게 귓속말로 생각보다 체격이 왜소하군. 까탈스럽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속삭이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그 인물이 단상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순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단상 위로 올라온 장세연이 정모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을 드는 순간 박도훈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름때 묻은 얼굴은 깨끗해졌지만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만은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다. 어젯밤 자신이 멱살을 잡으려 했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그 정비병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별을 달고 서 있는 여단장이라니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다. 장세연은 단상 중앙에 서서 전체 병력을 향해 경례를 받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서 있는 지휘관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훈에게 머물렀을 때 시간은 정지한 듯했다. 박도훈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장세연은 그를 보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제707 기계화 보병 여단을 지휘하게 된 장세연 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박도훈의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어젯밤 자신이 뱉었던 망언들이 환청처럼 되돌아와 그를 괴롭혔다. 너 관등성명대 영창 보내버릴 테니까. 그가 뱉은 말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세연의 취임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그를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장세연 준장의 취임사는 연병장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확성기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원고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수천 명의 병사들 개개인의 눈을 맞추는 듯했다.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은 신임 여단장의 기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오직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박도훈 중령은 그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는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니 차라리 자신이 지금 당장 기절하여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지휘관으로 섰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감시자로 섰음을 선포한다. 장세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리며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뒤편의 지휘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박도훈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수리에 꽂히는 듯한 따가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어갔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대에는 그 책임감을 망각하고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이 숨어 있다. 그녀의 발언은 파격적이었고 단상 위에 서 있던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들은 술렁이기 시작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취임식에서 의뢰하는 덕담이나 포부가 아닌 내부의 적을 겨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발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세연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 나는 폭우 속에서 우리 부대의 민낯을 보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와 장비를 자신의 장난감처럼 여기고 부하를 하인 부리듯 하며 규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오만한 지휘관을 목격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도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옆에 서 있던 최대령이 비틀거리는 박도훈을 곁눈질로 흘겨보며 팔로 툭 쳤지만
박도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장세연이 말하는 오만한 지휘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박도훈만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뱉었던 폭언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아 괴로워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전차를 세워놔. 너 제정신이야. 그가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없는 여군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여단장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장세연은 잠시 침묵하며 박도훈이 서 있는 쪽을 응시했고 그 침묵은 박도훈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박도훈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나는 묻고 싶다. 계급이 깡패인가 지위가 면죄부인가 착각하지 마라. 내 지위 아래에서 예외는 없다. 나는 부패하고 나태한 살점을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들었고 그 수술은 매우 고통스럽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병사들은 여단장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눈을 반짝였지만 부패한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마른 침을 삼켰다. 취임사가 끝나고 열병식이 시작되자 장세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휘 차량인 1호차에 탑승했다. 사열을 위해 천천히 이동하는 차량 위에서 그녀는 도열한 병력과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거수경례를 받았다. 박도훈은 자신의 대대 병력이 도열해 있는 구역 앞에 서서 다가오는 여단장의 차량을 바라보며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심정으로 서 있었다. 차량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박수는 빨라졌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막아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기괴한 표정이 만들어졌다. 장세연을 태운 차량이 박도훈의 대대 앞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차량을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자 육중한 차량이 박도훈의 코앞에 멈춰섰고 박도훈은 숨이 파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장세연은 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박도훈을 응시하며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경멸과 조소 그리고 알 수 없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장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지켜보았다. 박도훈 중령. 장세연이 나직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박도훈은 조건반사적으로 내 대대장 박도훈이라고 외치며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갈라졌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장세연은 그의 엉망인 경례 자세와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며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전차의 상태가 아주 훌륭하군. 대대장이 평소에 장비 관리에 관심이 많은가 봐.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어젯밤 전차를 들이받고도 뻔뻔하게 굴었던 그를 비꼬는 말이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중적인 화법이었다. 박도훈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달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알고 있었다. 장세연은 그 대답이 꽤나 재미있다는 듯 콧방 귀를 뀌며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래, 기대하지. 특히 야간 기동 훈련과 도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할 생각이야.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고 박도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차량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열병식이 모두 끝나고 부대원들이 해산하자 박도훈은 도망치듯 연병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대대장실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이 일어났고 그는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기어갔다. 변기를 붙잡고 위에까지 토해낸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절규에 가까운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망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조금 전 마주친 장세연의 차가운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박도우는 흠칫 놀라며 전화기를 노려보았지만 벨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행정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 대장님 여단 본부 작전과입니다. 금일 14영부로 여단장님 주관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파 사항으로는 어젯밤 발생한 사고 관련 보고서를 지참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도훈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행정병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어젯밤 자신이 작성했던 허위 보고서 사본을 꺼냈다. 신원 미상의 여군 부사관이 난폭 운전으로 상관 모독 및 하극상. 보고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보였다. 그는 이 보고서가 여단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교도소에 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보고서를 태워버리려 했지만 이미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원본을 삭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같은 시각 여단장실에서는 장세연이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박도훈이 올린 보고서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감찰 참모와 법무 참모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장세연은 그들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물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아주 흥미롭지 않나. 일개 부사관이 여단장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니 말이야. 법무참모는 당황하며 안경을 고쳤었다. 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사고 당사자가 여단장님이셨습니까? 장세연은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헬멧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박도훈 중령이 소설을 아주 잘 쓰더군. 군인이 아니라 작가를 했어야 했어. 허위 보고, 상관 모독, 근무 태만, 음주, 운전 의혹. 이 정도면 파면 사유로 충분하지 않나. 장세연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감찰 참모는 즉시 수첩을 꺼내받아 적을 준비를 했고 장세연은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는 않아. 그가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도록 놔둘 거야. 오늘 회의 때 그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 그녀는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천천히 숨통을 끊는 맹수와 같았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박도훈은 밥알 한 톨도 넘기지 못한 채 대대장실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구멍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최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눈치 빠른 최 대령은 이미 사태 파악을 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박도훈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생각했다. 보고서가 실수였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전차 운전병이 거짓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비열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부하 한둘쯤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후 1시 50분 박도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단 본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대대장들은 박도훈의 단한 눈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이미 부대 내에는 여단장이 박도훈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지만 박도우는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은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잠시 후 여단장님 입장이라는 구령과 함께 장세연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전원 기립하여 경례를 올렸고 장세연은 가볍게 답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참석자들을 한 명씩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박도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들 자리에 앉지. 오늘 회의는 우리 여단의 기강 확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박도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장세연은 스크린에 박도훈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띄웠다. 대형 화면에 가득 찬 보고서의 내용을 본 다른 지휘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교통사고 보고서가 왜 긴급회의의 안건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장세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신원 미상의 여군 부사관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박중령이 보고서 자네가 직접 작성하고 승인 요청한 건 맞나? 박도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뻐끔거렸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이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자네는 이 여군 부사관이 난폭하게 전차를 몰았다고 썼는데 당시 전차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나? 장세연의 질문은 예리했다. 박도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게 꽤 빨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빗길이라 정확한 속도는. 장세연은 피식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어 보였다. 그래, 내 전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기록에는 당시 전차가 정차 중이었다고 나오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 여군 부사관이 바로 나였고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고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이 경악하며 박도훈과 장세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도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장세연은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허위 보고를 통해 여단장을 모함하고 자신의 과실을 부하에게 전가하려 했다. 이것이 707 연대 중령의 수준인가? 그녀의 질책은 회의실을 넘어 부대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박도훈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주변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장세연의 서슬퍼런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장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도훈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박도훈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았지만 그 옆에 서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기대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그 말은 박도훈에게 지옥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고 박도훈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쥐구멍에도 벼틀 날이 있다고 믿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반격의 기회를 노리기로 결심했다. 비열한 자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비열해지는 법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꽉 쥐며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썩은 동아줄을 찾아 헤맸다. 박도훈 중령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사단 본부 근처의 외진 곳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요정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고위 장교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거나 로비를 주고받는 장소로 유명했는데
박도훈에게는 지금 이곳이 유일한 도피처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방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떨리는 손으로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최대령이 비스듬히 누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박도훈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최대령은 박도훈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술잔을 내려놓았고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중령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여단장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서야 원내가 자네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나. 최대령의 질책 섞인 말에도 박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그는 장세현 여단장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최대령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다급하게 설명했다. 박도훈의 말에 최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 역시 장세현이라는 인물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박도훈이 무너지면 그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박도훈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계산을 끝내고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지.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때는 자네 혼자 독박 쓰고 죽는 거야. 알겠나? 최대령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지만 박도훈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장세현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비열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다가오는 전술 훈련 평가에서 통신망을 마비시켜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첫 훈련에서 통신 두절로 인한 대혼란이 발생한다면 장세현의 지휘 능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최대령은 사단 통신 대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이용해 주파수를 교란하겠다고 약속했고, 박도훈은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했다. 밀실 회동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박도훈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장세현에게 복수할 생각에 들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신복인 통신 담당 부사관을 은밀히 불러내어 훈련 당일 전차 대대의 무전기 설정을 교묘하게 조작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부사관은 난색을 표했지만 박도훈의 위협과 회유에 못 이겨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한편 늦은 밤까지 여단장실을 지키고 있던 장세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그가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도훈의 최근 통화 기록과 동선이 담긴 첩보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그가 사단 본부 근처 요정에서 최 대령을 만났다는 사실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장세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덮었고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장세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보통신 참모를 호출하여 다가오는 훈련에서 예상되는 통신 장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는 대신 실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적의 전파 방해 공격으로 인해 모든 무선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한다. 예비 통신망 확보는 물론이고 수신호와 발광신호를 이용한 시각적 지휘 체계를 완벽하게 숙지하도록 전파해. 그녀의 지시는 빈틈이 없었고 참모는 여단장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며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훈련 당일 새벽 짙은 안개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차들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박도훈은 자신의 지휘차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고 전차들이 기동을 시작하는 순간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 당황한 장세연이 우왕좌왕하다가 훈련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망원경으로 여단 지휘소를 훔쳐보며 곧 펼쳐질 혼란의 도가니를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마침내 공격 개시 신호와 함께 수십 대의 K 전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를 시작했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예상대로 최대령이 손을 쓴 시각이 되자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 어떠한 음성도 수신되지 않았다. 박도우는 통신불량 지휘소 응답하라라고 소리치며 연기를 시작했고 휘하 중대장들에게도 무전이 안 된다고 보고하라고 닥달했다. 전차들은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고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자 박도우는 이대로 훈련이 중단될 것이라 믿고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하지만 박도훈의 기대와는 달리 혼란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전차들은 곧바로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선두 지휘 전차의 해치 위로 깃발이 올라오자 뒤따르던 전차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변경하며 기동을 이어갔다. 무전이 먹통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약속된 수신호와 전차 라이트 깜빡임을 통해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박도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장세연은 선두 전차의 포탑 위에서 상반신을 내밀고 직접 깃발을 흔들며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여신과도 같았고 병사들은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훈련 며칠 전부터 야간 수신호 훈련과 비상 지휘 체계 숙달을 강도 높게 실시했던 것이다. 전차들은 장애물을 거침없이 돌파하며 목표 지점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고 그 기세는 그 어떤 훈련 때보다 압도적이었다. 박도우는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전차만 대열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허둥지둥 조종수에게 따라 붙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멘탈이 붕괴된 그의 지시는 엉망이었고 그의 지휘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세연은 망원경 너머로 차가운 조소를 보내며 통신병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기록해라. 박도훈 중령대대 통신 두절 상황. 대처 미숙 및 대열 이탈. 지휘관의 자질이 의심됨. 그녀의 목소리는 무전기가 아닌 곁에 있던 참모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열린 사후 강평 시간. 박도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세연은 단상에 서서 훈련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통신장애 상황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발생한 통신장애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닐 수도 있다. 전장에서는 적의 교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한 태업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훈을 정통으로 꿰뚫었고 박도훈은 심장이 묻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장세연은 이어서 통신보안 감사를 지시하며 이번 통신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성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박도훈과 그 배후 세력의 꼬리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박도훈은 자신이 판함정에 자신이 빠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최대령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여단장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살아남는 것조차 불투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장세연은 정보 장교를 은밀히 불러들여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훈련 도중 박도훈의 지휘차 내부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었는데 장세연이 사전에 조치해둔
감청장치가 톡톡히 제 몫을 해낸 것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하여 박도훈이 당황하며 내뱉은 혼잣말과 부사관을 다그치는 소리를 확인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감이 아니라 군사재판에서 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박도훈은 관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최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최대령은 박도훈이 실패하자마자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이었고 박도훈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절규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그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는 진홍곡처럼 들려왔다. 장세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집무실에서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훈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그를 미끼로 사용하여 더 큰 물고기, 즉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몇 군데를 표시하며 다가올 대규모 기동 훈련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박도훈이 최후의 발악을 할 무대이자 그가 영원히 매장될 무덤이 될 것이었다. 장세연의 눈빛은 밤보다 더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수십 대의 전차가 뿜어내는 매연이 훈련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707 여단의 대규모 기동훈련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자체 평가가 아니라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평가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실전과 다름없는 모의 전투였다. 장세연 준장은 여단 지휘소 텐트 안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전술 지도 위를 빠르게 훑으며 각 부대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지휘소 안에는 무전기 소리와 참모들의 보고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도훈 중령의 마음속은 훈련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통신 장애 사건으로 인해 여단장의 눈 밖에 났다고 확신했고 이번 훈련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우지 못하면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이라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작전 계획상 지정된 방어선을 고수해야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대항군의 빈틈을 파고들어 적 지휘부를 기습 타격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것이 성공한다면 모든 과오를 덮고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박도훈은 무전기를 끄고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전차대대 전방으로 돌격적 지휘소를 점령한다. 그의 명령에 당황한 중대장들이 작전구역 이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박도훈은 고함을 지르며 밀어붙였다. 그의 대대 소속 전차들이 방어선을 이탈하여 개활지로 쏟아져 나오자 여단의 측면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겨났다. 이것은 대항군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여단 지휘소에서는 박도훈 대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고 작전 참모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여단장님 박중령 대대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우측 방어선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스크린상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항군 기갑 부대가 박도훈이 비워둔 틈을 타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박도훈의 무모한 돌격은 적의 포위망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이대로라면 여단 전체가 괴멸 판정을 받을 위기였다. 장세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지도를 응시하며 짧은 침묵을 지켰다. 장세연은 무전기를 들어 박도훈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했음을 직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헬멧을 집어들었고 놀란 참모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지휘권을 부여단장에게 넘긴다. 나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구멍을 메운다. 참모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휘관이 뒤에 숨어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강철의 야수와 함께 전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지휘소 밖으로 나온 장세현은 대기 중이던 예비 지휘 전차인 K 흑표에 뛰어 올랐고 숙련된 동작으로 해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종수 시동 걸어 좌표 3호 최대 속도로 이동한다. 그녀의 명령과 함께 500마력의 엔진이 짐승처럼 포효했고 육중한 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튀어나갔다. 그녀는 전차장 조준경을 통해 전장 상황을 파악하며 무너진 방어선으로 진입하는 최단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의 전차는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조커였다. 한편 적진 깊숙이 들어간 박도훈의 대대는 대항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아비 규환에 빠져 있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의 교전 레이저와 연막탄 속에서 박도훈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허둥지둥 대고 있었다. 어디서 쏘는 거야 반격하라고 그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미 대형이 무너진 전차들은 각계격 파당하며 파괴 판정을 알리는 붉은 연막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박도훈은 자신의 영웅 심리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했고 궤도가 끊어진 자신의 전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흙먼지를 뚫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전차 한 대가 나타났다. 장세현이 탑승한 지휘 전차는 험준한 언덕을 도약하듯 넘어오며 대항군 전차의 측면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다. 쾅하는 가상의 포성 소리와 함께 대항군 선두 전차의 센서가 작동하며 멈춰섰다. 장세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동 사격을 퍼부으며 적의 대형을 휘저어 놓았고 그 압도적인 전투력은 마치 한 마리의 성난 호랑이가 양떼 속으로 뛰어든 것 같았다. 장세현은 단순히 무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진 잔여 병력을 규합하여 지휘하기 시작했다. 전차 대대 내 신호를 봐라. 1중대는 9시 방향 능선으로 2중대는 나를 따라 중앙을 돌파한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비상 주파수를 타고 병사들의 귓가에 들려오자 패닉 상태였던 병사들은 안정을 되찾고 전열을 정비했다. 여단장이 직접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그 어떤 응원보다 강력한 사기 진작제가 되었고 그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반격에 나섰다. 박도훈은 연막 속에서 장세현의 전차가 신기에 가까운 기동을 선보이며 대항군을 유린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여 차체를 숨기는 헐다운 휠다운 사격을 구사하다가도 순식간에 튀어나가 적의 허를 찌르는 기동 타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전차전의 정석이었고 박도훈 자신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였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장세현의 위대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현장에서 뼛속 깊이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다. 장세현의 활약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당황한 대항군 지휘부는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장세현이 이끄는 707 여단 전차들은 퇴로를 차단하고 맹공을 퍼부어 대항군 주력을 완전히 섬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녹색 신호탄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졌고 평가관들은 믿을 수 없는 대역전극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세현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다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전차 위로 올라온 장세현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병사들은 전차 밖으로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여단장의 이름을 연호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격파 판정을 받고 멈춰선 전차 안에 갇혀있던 박도훈은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처벌이 얼마나 가혹할지 깨닫고 전율했다. 장세연은 환호하는 병사들에게 손을 들어 담례한 뒤 차가운 눈빛으로 박도훈의 전차가 있는 쪽을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전차에서 내려와 박도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은 승리자의 위풍당당함보다는 죄인을 단죄하러 가는 심판관의 엄숙함에 가까웠다. 훈련장 바닥의 자갈들이 군화 밑에서 으깨지는 소리가 박도훈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제 훈련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세연은 박도훈을 군법 앞에 세우고 이 부대를 좀먹던 모든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칼춤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욱한 먼지와 매캐한 화약 연기가 뒤섞여 시야를 가리는 훈련장 한복판에서 패배의 쓴맛을 본 박도훈 중령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파괴된 전차 해치를 열고 기어 나왔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하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 눈빛들 속에 담긴 것은 존경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경멸과 조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치욕스러운 현장에서 단일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기 중이던 지휘용 집차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사단 본부로 도망쳐 최대령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박도훈은 운전병을 거칠게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으며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아 훈련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서 헛돌며 흙탕물을 튀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핸들을 꺾으며 퇴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전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군법상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와 수치심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집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박도훈은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전차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거대한 강철의 장벽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다. 장세연 여단장이 탑승한 K 흑표 전차가 어느새 그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육중한 차체는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박도훈의 집차는 전차의 바로 코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간신히 멈춰섰고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전차의 서늘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박도훈은 공포에 질려 핸들을 꽉 쥐었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차의 포탑이 회전하며 120mm 활강포의 거대한 포신이 박도훈의 집차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듯 포신 끝에 검은 구멍이 집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정면으로 겨냥하자 박도훈은 숨이 터물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군의 규율을 어기고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무자비한 심판의 선고와도 같았다. 박도훈은 저 검은 폭우에서 당장이라도 불길이 뿜어져 나와 자신을 잿더미로 만들 것 같은 환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장세연은 전차장 해치를 열고 상반신을 내밀어 포신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박도훈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훈련의 여파로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냉혹하고 엄격했다. 그녀는 별도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박도훈 중령 시동 끄고 차에서 내려. 이것은 여단장의 명령이다. 만약 거역한다면 전시 도주 및 항명으로 간주하여 즉결 처분하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박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하고 진흙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엎어진 그의 꼴은 어젯밤 빗속에서 장세연을 모욕하던 그 위세 등등하던 중령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훈련 중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질척해진 진흙탕 속에 처박힌 그는 값비싼 정복이 흙물로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장세연을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며칠 전 빗길 사고 현장의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된 운명의 잔인한 장난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장세연은 전차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뚜벅뚜벅 박도훈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박도훈의 귓가에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도훈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어젯밤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규정 위반, 하극상 그리고 군인의 자격 운운했던 그 말들 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도훈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도훈은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훈련의 승리를 위해 독단적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만. 그는 자신의 명백한 명령, 불복종과 작전 이탈 행위를 충정으로 포장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쥐새끼가 찍찍거리는 소리처럼 비굴하게 들릴 뿐이었다. 장세연은 그의 변명이 역겹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끊어버렸다. 승리를 위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자네가 말하는 승리의 방식인가? 장세연은 품에서 방수팩에 담긴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고 훈련 도중 박도훈이 통신병에게 내렸던 명령과 혼잣말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무전기 꺼. 내가 알아서 해. 이번만 성공하면 여단장 그년도 꼼짝 못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적나라한 목소리를 들은 박도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그의 모든 변명을 거짓으로 만드는 명백한 물증이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박도훈은 고개를 땅에 쳐박았다. 이것으로 자네의 혐의는 입증되었다. 명령, 불복종, 적전, 도주, 미수 통신 방해 교사, 그리고 상관 모독. 장세연은 죄목을 하나씩 나열할 때마다 손가락을 접으며 박도훈을 압박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는 대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헌병대의 체포 영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박도훈 중령 귀관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귀관의 모든 지휘권은 박탈되며 계급에 따른 예우 또한 일절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박도훈을 포위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님과 최대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그는 헌병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건장한 헌병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해 팔이 뒤로 꺾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훈련장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장세연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박도훈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최대령 그 사람도 곧 자네를 따라가게 될 거야. 자네가 쓴 허위 보고서와 횡령 장부에 그 사람의 이름도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 박도훈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힐 듯 놀라며 장세연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음을 깨달은 박도훈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박도훈이 헌병차에 태워져 끌려간 뒤 훈련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인 채 장세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장세현은 흐트러진 군복을 매무새를 다듬고 지휘 전차의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과시하기보다는 상처 입은 부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부하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전원 주목, 장세현의 힘찬 구령의 병사들은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오늘 우리는 내부의 썩은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흙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군복을 입은 자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전우를 배신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는 여러분이 강철 같은 규율 속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나 또한 여러분의 가장 앞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을 것을 약속한다. 병사들 사이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도훈과 같은 부패한 지휘관들 밑에서 억눌려 왔던 그들에게 장세현의 말은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의 메시지였다. 누군가 선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충성이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닌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소리였다. 장세현은 거수경례로 답하며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장세현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감찰부와 법무부를 총동원하여 박도훈의 여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도훈의 집무실과 관사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비밀 장부에서는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류 횡령 보급품 빼돌리기 인사청탁 등 상상 그 이상의 부패고리가 드러났고 그 연결고리의 끝에는 사단 본부의 실세인 최대령이 펠리를 틀고 있었다. 장세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상급 부대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제보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도훈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영관 장교의 견장은 뜯겨나갔고 가슴에 달린 수용 번호만이 그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빗속에서 마주친 장세현의 눈빛, 자신을 겨누던 전차의 포신, 그리고 부하들의 싸늘한 시선이 꿈속에서 반복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군에게 아니 진짜 군인에게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편 장세현은 밤늦도록 집무실에 남아 부대의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박도훈의 라인을 타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간부들을 찾아내고 능력이 있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인재들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이었다. 그녀는 피곤함에 지친 눈을 비비면서도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박도훈의 계급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자신을 베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부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며칠 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사단 본부의 최대령을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대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박도훈이 자백한 진술서와 장세현이 제출한 증거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장세현은 부패 킬러,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군 내부의 개혁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전차의 궤도를 정비하며 다음 훈련을 준비할 뿐이었다. 박도훈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리는 날
장세현은 증인석에 서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단정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법정에 선 이유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박도우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장세현을 보자마자 몸을 움츠리며 시선을 피했. 장세현은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스침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상징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법정 안에 들어선 장세현은 재판장을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리고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관의 신문이 시작되자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정연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은 감정을 배제한 사실의 나열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정의의 심판대는 냉혹했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판결을 기다리는 침묵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도훈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도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변호인조차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의 입에서 징역 5년 불명예 제대라는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때 엘리트 장교로 불렸던 자의 비참한 몰락을 확인하는 소리이자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도우는 판결이 내려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법정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장세현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짓지도 그를 조롱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낸 의사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도우는 그 무심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지워졌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군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건물을 나선 장세현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가 명예를 버리고 탐욕을 쫓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목격했다. 그녀는 계단 아래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이제는 상처 입은 707 여단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할 시간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장세현은 가장 먼저 박도훈이 망쳐놓았던 지휘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력보다는 아부와 줄타기로 진급했던 무능한 장교들을 과감하게 보직 해임하고 야전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숨은 인재들을 발탁하여 주요 보직에 앉혔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인사 태풍에 불만을 품는 세력도 있었지만 장세현이 보여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707 여단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훈련 때마다 요령을 피우고 사고를 덮기에 급급했던 부대가 이제는 육군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최정예 기갑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패배감 대신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전차들의 기동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닌 웅장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장세현은 매일 새벽 연병장을 뛰며
병사들과 함께 호흡했고 그들의 땀방울 속에서 부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늦은 오후 장세현은 전차 경납고를 순시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바로 사고 당일 밤 박도훈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김대위였다. 그는 기름걸레를 들고 전차의 궤도를 닦고 있었는데 장세현이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여단장님, 정비지원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다.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눈빛 또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장세현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김대위 자네가 작성했던 그날의 목격 진술서가 큰 도움이 됐어. 용기 내줘서 고맙네. 장세현의 칭찬에 김대위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닙니다. 여단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비하면 저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때 여단장님을 뵙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비겁한 군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김대위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장세현은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가 싸워서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하들의 양심과 명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707 여단의 변화는 상급 부대에도 보고되어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일까지 생겼다. 과거 사고뭉치 부대라는 오명을 썼던 707 여단이 이제는 환골탈태의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장세현은 그런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며 부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칼을 갈고 닦아야 하며 녹슨 칼은 결국 주인을 베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포상은 훈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날, 장세현은 야간 전술 훈련을 지휘하기 위해 다시 K 흑표 전차에 올랐다. 하얀 눈이 덮인 설원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전차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해치를 닫지 않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눈보라를 맞았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이 부대에 처음 부임하던 날 밤의 빗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비가 부패와 오물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다면 지금 내리는 눈은 새롭게 태어난 대지를 덮어주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훈련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여단은 가상의 적을 완벽하게 섬멸하고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설원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눈 덮인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장세현은 멈춰선 전차 위에서 그 장관을 바라보며 무전기를 들고 전 부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원 훈련 종료.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상. 그녀의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무전기 너머에서는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세현은 전차에서 내려와 눈을 뽀드득 밟으며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꽁꽁언 손을 호호 불며 장비를 정리하는 병사들,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하는 간부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진정한 전우애를 보았다. 박도훈과 같은 이들이 망쳐놓았던 불신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단단한 신뢰의 성벽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찾았다. 그녀는 이들을 지키는 방패이자 적을 찌르는 창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 사진과 함께 부임 첫날 입었던 흙 묻은 정비복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다. 그녀는 박도훈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 또한 언젠가 도태되거나 변질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오늘도 편안한 의자 대신 딱딱한 전차 의자를 택했고 따뜻한 관사 대신 추운 훈련장을 택했다. 시간이 흘러 장세현 준장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군단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기보다는 정들었던 707 여단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에 잠 못 이루었다. 이임식을 며칠 앞두고 그녀는 홀로 연병장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 아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차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전차 한 대에 다가가 차가운 장갑판을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다. 너희 덕분에 내가 있었다. 이임식 날 연병장에는 전 여단 장병이 도열하여 떠나는 지휘관을 배웅했다. 장세현이 사열차에 올라 손을 흔들자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목이 터져라. 여단장님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그것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했던 리더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장세현은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마지막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손끝은 절도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자신의 영혼 일부는 영원히 이 707 여단의 전차 궤도 속에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다. 장세현이 떠난 후에도 707 여단에는 그녀가 남긴 유산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비 오는 밤이면 전차를 몰고 나타나 부대를 시찰한다는 유령 여단장의 괴담은 사라졌지만 대신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앞장섰던 강철의 여제에 대한 무용담이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신입 소위들이 들어오면 선임들은 그들에게 박도훈 사건을 들려주며 군인이 가져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교육했다. 장세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휘관의 이름을 넘어 707 여단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장세현은 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현장을 누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군개혁을 이끌었다. 어느 날 국회 청문회장에서 깐깐한 의원이 그녀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뻣뻣하냐? 라고 비꼬듯 질문한 적이 있었다. 장세현은 그 질문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밤 자신에게 소리치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마이크 앞에 다가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 진흙탕 속에서 궤도를 구르며 단련된 군인입니다. 제가 온 곳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병사들의 피와 땀이 서린 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청문회장은 숙연해졌고 아무도 그녀의 권위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십만 장병들의 신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비 오는 밤으로 돌아간다. 강원도 산길 여전히 험준한 그 도로 위로 또 다른 K 전차 한 대가 빗줄기를 뚫고 이동하고 있었다. 전차장 해치 위로 고개를 내민 앳된 얼굴의 중위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대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중희 비 온다고 쫄지 마라. 우리 선배님들은 이보다 더한 폭우 속에서도 전설을 쓰셨다. 김중희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힘차게 대답했다. 넷 알겠습니다. 전방 이상 무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전차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 궤도 자국 위로 빗물이 고여 작은 강을 이루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역사를 쓰는 주체들의 의지에 따라 그 결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장세현이 남긴 강철과 비의 서사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빗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707 여단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서점에서 한 권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제목은 빗속의 궤도 어느 군인의 기록. 저자는 전역한 장세현 장군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헌사가 적혀 있었다. 나를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준 그날 밤에 차가운 빗줄기와 이름 모를 707 여단의 모든 장병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책을 읽던 한 중년의 남자가 교도소 도서관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수형 번호가 박혀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박도훈이었다. 그는 책 속에 묘사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읽으며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비는 그에게 공포가 아닌 씻김국과도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 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비를 맞으며 꽃을 피울지 썩어갈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